노인네가 감히 내 차를 긁어? 경비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고급 벤츠 옆 40대 남자가 70세 장인어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경비복 입은 장인어른에게 고함치고 있었죠. 장인어른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름진 뺨엔 붉은 손자국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12년 교직 생활 한 번도 화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달랐어요. 손에 든 용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오시는 제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늘 설레었죠. 은행에 들러 15만 원을 찾아 하얀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매번 다른 문구를 적었어요. 장인어른, 건강하세요. 장인어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이 루틴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인어른이 70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로 재취업하신 그날부터요. 장인어른은 제게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철도기관사로 일하시며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우신 분이에요.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조용히 사시다가 석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죠. 제 아내 지혜가 출산 후 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어요. 제 월급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병원비 빼고 월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육아 도우미비 50만 원을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결심하셨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일하면 너희 부담이 줄지 않겠니? 아버님 안 됩니다. 70세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아파트 경비 자리 알아봤어. 낮에만 일하면 돼. 저는 말렸지만 장인어른의 결심은 확고하셨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70세의 아파트 경비로 재취업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곳은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였어요.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입주민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하 주차장 경비를 맡으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서 차량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68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인어른께 용돈 15만 원을 드리기로요. 장인어른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하셨죠. 민우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이걸 왜 줘? 아버님,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결국 장인어른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장인어른과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라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손녀 서아 이야기, 지혜 병원 이야기,
지혜는 좀 어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면회 시간 늘려도 된대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이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사실 장인어른이 재취업을 결심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지혜가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거든요.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결심하셨죠. 민우야, 아버지가 일하면 너희 부담이 줄지 않겠니?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철도기관사로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퇴직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던 분이 70세에 다시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방학 때 과외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민우야. 넌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학교도 바쁘고 서아도 키워야 하고 지혜도 챙겨야 하잖니. 장인어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15만 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장인어른은 30년 철도기관사 생활 후 퇴직하셨지만 연금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우셨죠. 특히 제 아내 지혜가 산후우울증으로 입원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실 장인어른의 삶은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8년 전 장인어른은 철도기관사로 일하시던 중 큰 사고를 겪으셨죠.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운행하시던 기차가 역에 정차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철로에 어린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장인어른은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하지만 기차는 바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철로로 달려가셨죠. 아이를 안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하셨어요. 왼쪽 다리가 기차에 스쳤고 6개월 동안 입원하셨죠. 그 후유증으로 장인어른은 지금도 다리를 조금 절뚝이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일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철도기관사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게 임무야. 내가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30년을 일하시고 정년퇴직 하셨어요. 그런데 12년 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어요. 장모님이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3년간의 투병 생활, 병원비와 약값으로 장인어른의 퇴직금은 거의 다 날아갔죠. 장인어른은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하시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셨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안하다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날 장인어른의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인어른은
혼자가 되셨죠. 딸 지혜는 이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야, 우리 딸 부탁한다. 행복하게 해줘.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약속드렸죠. 아버님도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7년간 저와 지혜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 일했고 지혜는 병원 간호사로 일했죠. 장인어른은 퇴직연금으로 혼자 생활하셨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손녀 서아가 태어나길 기다리셨죠. 그런데 석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혜가 첫 아이 서아를 출산했는데 출산 직후 심한 산후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여보, 나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점점 아기를 안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지혜가 침대 한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울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결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지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됐어요. 저는 석 달째 홀로 육아와 간병,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아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7시에 이웃집 박 아주머니에게 서아를 맡기고 학교로 출근했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 4시에 퇴근, 이웃집에서 서아를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밤 9시에 병원으로 가서 지혜를 1시간 면회하고 돌아왔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했어요.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결심하셨던 거죠. 민우야, 아버지가 일하면 너희 부담이 줄지 않겠니? 내가 뭐라도 해야지. 아버님 안 됩니다. 70세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아파트 경비 자리 알아봤어. 낮에만 일하면 돼. 저는 말렸지만 장인어른의 결심은 확고하셨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70세의 아파트 경비로 재취업하셨죠. 저는 그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철도기관사로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우신 분이 70세에 다시 일하게 되신 거예요. 민우야 괜찮아. 일은 어렵지 않아. 그냥 차 안내하고 주차장 청소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인어른께 용돈 15만 원을 드리기로요. 장인어른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하셨죠. 민우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이걸 왜 줘? 아버님,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결국 장인어른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받으셨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어요. 매일 저녁 전화를 드렸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으셨죠? 아버님,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대답이 너무 짧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주차장에 차가 많았어. 입주민분들이 친절하다고 칭찬해 주셨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민우야. 그냥 좀 피곤해. 먼저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수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혹시 일 때문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민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토요일 용돈을 드리러 아파트로 갔을 때였어요. 장인어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오른쪽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님, 어디 다치셨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 이거 부딪혔어. 주차장에서 기둥에 부딪혔어. 괜찮아. 이게 기둥에 부딪힌 상처예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우야. 과장하지 마. 금방 낫는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뿌리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죠. 저는 주차장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위험한 곳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주차장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곳은 없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누가, 민우야, 괜찮다니까. 너 걱정 마나. 어서 집에 가서 서아봐. 장인어른은 제 말을 끊으시며 재촉하셨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의 팔에 든 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기둥에 부딪혀서 저렇게 큰 멍이 생길 수 있을까? 혹시 누가 아버님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팔은 좀 어때요? 응, 거의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화요일 밤 장인어른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 1시였죠. 민우야, 자고 있었니? 아니요, 아버님. 서아 분유 먹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죠.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지혜 보고 싶었어. 우리 딸은 좀 어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면회 시간 늘려도 된대요. 그래, 다행이다. 민우야, 너 정말 고생 많다.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장인어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민우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지혜가 보고 싶었어. 먼저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불안했어요. 장인어른한테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거든요. 수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토요일에 가서 꼭 물어봐야겠다. 무슨 일인지. 토요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쳤어요. 중학교 2학년 3반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무실로 돌아왔죠. 선생님들, 먼저 퇴근할게요. 민우 선생님, 오늘도 장인어른 뵈러 가세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요. 효자 사위시네요. 부럽다. 장인어르시니. 동료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뿐이었죠.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섰어요. 먼저 은행으로 향했죠. 평일 오후 4시 은행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창구에서 15만 원을 찾았죠. 김민우 선생님, 오늘도 15만 원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은행원도 이제 저를 알아봤어요. 석 달째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을 찾아가니까요. 돈을 받아 하얀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 겉면에 펜으로 적었죠.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행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어요.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 2개를 샀죠. 오늘은 아버님이랑 이거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해야지. 집으로 향했어요. 이웃집 박 아주머니에게 서아를 맡겨야 했거든요. 아주머니,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서아 정말 순해요. 걱정 마세요. 박 아주머니는 65세 할머니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하셨죠. 저는 한 달에 50만 원을 드렸지만 아주머니는 항상 너무 많다며 사양하셨어요. 서아 분유는 냉장고에 있고 기저귀는 침대 옆에 있어요. 알아요, 선생님. 매번 같은 말씀하시네. 어서 가세요. 서아를 맡기고 현관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죠. 11월 초, 해가 빨리 지는 시기였어요. 지하철역에 들어가 2호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죠. 지하철 안은 주말 저녁이라 한산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죠. 갤러리를 열었어요. 지혜와 서아 사진들이 가득했죠. 석 달 전 출산 직후 사진. 지혜가 서아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이제 곧 지혜가 태어나면 다시 그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3번 출구로 나와 15분 정도 걸었죠. 강남 거리는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저녁 약속이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아버님이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어. 무슨 일인지.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정문으로 들어가 경비실에 인사를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문이 열리자 주차장 특유의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차장은 넓었어요. 200대 정도의 차가 주차돼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장인어른을 찾으며 걸었어요. 보통 주차장 입구 근처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뭐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봤죠. 형광등 불빛 아래 고급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복을 입은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당신 어제도 말했잖아. 내 차 앞에 물 뿌리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매번 실수야. 노인네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 있어.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 남자가 장인어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2주 전부터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이유, 팔에 멍이 들었던 이유, 새벽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던 이유, 모두 저 남자 때문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 일단 상황을 봐야 해. 그때였어요. 노인네가 버릇이 없어. 경비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그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그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장인어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떨어졌죠. 안경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그대로 서 계셨어요. 70세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어. 그 남자는 손을 털며 차갑게 말했어요. 마치 먼지를 터는 것처럼요.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대답 안 해. 노인네가 귀도 먹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70세 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요. 30년 철도기관사로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우신 분, 28년 전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 다리를 다치신 분,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3년간 간병하신 분, 그런 분이 지금 주차장에서
뺨을 맞고 계셨어요. 내 차에 흠집 나면 당신이 물어줄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셨어요. 하지만 왼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균형을 잃으셨죠. 28년 전 철로 사고에서 다치신 그 다리, 장인어른이 비틀거리셨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즉, 그 남자가 혀를 찼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어깨를 발로 가볍게 밀었죠. 장인어른이 옆으로 비틀거리셨어요. 콘크리트 기둥을 손으로 잡으며 겨우 균형을 잡으셨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모두 저 남자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2주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저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일자리를 잃을까봐, 저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사위에게 폐를 끼칠까봐. 다음 주까지 내 차 완벽하게 관리해. 흠집 하나만 나도 당신 책임이야. 그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바닥에서 안경을 주워 쓰셨죠. 안경테가 조금 휘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12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안에 든 15만 원과 바나나 우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죠. 민우야.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장인어른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고급 양복, 명품 구두, 잘 빗어넘긴 머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방금 우리 장인어른을 때렸습니까?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했죠. 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뭔데? 이 노인네 아들이야. 사위입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위? 아? 그래서 사위가 어쩔 건데? 그 남자는 제 가슴에 손가락을 찔러댔어요. 뒤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우야, 괜찮아. 그냥 가자. 아버지, 괜찮아.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죠.
12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분노,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죠. 증오였어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방금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남자가 웃었죠. 폭행? 웃기네. 교사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쩔 건데. 교사. 그 남자는 제가 교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장인어른한테 들었겠죠. 나 최상민. 건축사무소 대표야.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기도 하고 월 관리비만 200만 원 내는 사람이라고. 그 남자는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어요. 너 같은 월급쟁이가 나한테 뭘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해봐. 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장인어른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민우야, 제발. 그냥 가자. 아버지가 잘못했어. 가자. 장인어른의 손이 떨렸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어요.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죠. 당신이 방금 70세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증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이 노인네가 뭐라고 하겠어. 일자리 잃을까봐 아무 말도 못할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악마였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악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악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학 시절 4년간 태권도부에서 활동했죠. 지역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어요. 전국 대회 입상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교사가 된 후 단 한 번도 그 기술을 쓴 적이 없었어요.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1미터 거리에 섰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봤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인어른을 때렸습니까? 제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죠.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때렸으면 어쩔 건데. 응.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조롱하듯이요. 너 같은 서민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여기는 돈이 권력이야. 알겠어. 뒤에서 장인어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제발. 일 그만둘 수도 있어. 가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였죠. 저와 지혜, 그리고 손녀 서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존엄,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요.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70세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밀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죠. 이는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아, 어쭈법도 아시네. 근데 그게 뭐, 경찰 부를 거야.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내 명함. 최상민, 상민건축 대표.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봐. 내 변호사. 전화번호도 줄까? 그는 명함을 제 가슴에 툭 던졌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최상민, 상민건축 대표. 그리고 저는 그 명함을 밟았어요. 구두창으로 천천히 밟으며 비틀었죠.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내 명함을,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사람은 30년 철도기관사로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운 영웅입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어요. 28년 전 철로에 떨어진 5살 아이를 구하다 다리를 다치신 분이에요. 당신은 그런 분을 때렸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경비잖아. 그냥 늙은 경비.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 남자의 양복깃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손 놓. 이것도 폭행이야. 우리 장인어른께 사과하세요. 뭐? 사과. 내가. 미쳤어. 그 남자가 제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죠. 대학 시절 4년간 태권도를 했어요. 지역대회 금메달, 전국대회 입상까지 갔었죠. 그림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이 자식이 진짜. 그 남자가 제 손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이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주간 경비 김영자 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60세 할머니셨지만 걸음이 빨랐죠. 최 대표님, 또 이 사장님 괴롭히시는 거예요. 당신까지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꺼져. 상관없긴요. 제가 다 봤어요. 2주 전부터 계속 이 사장님 괴롭히시는 거. 김영자 씨가 제 옆에 섰어요. 선생님이. 민우 씨죠. 이 사장님이 자랑 많이 하셨어요. 효자 사위 두셨다고. 저는 영자 씨를 봤어요. 2주 전부터요. 네.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장님이 입주민 대표라고 그냥 참으래요. 영자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CCTV 영상 백업해뒀어요. 증거 다 있어요. 뭐? CCTV.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작년부터 이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랑 별도로 관리해요. 제가 매일 백업하거든요. 영자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죠. 11월 5일 최상민 폭행, 11월 8일 최상민 폭행, 어깨 밀침, 11월 12일 최상민 모욕, 11월 18일 최상민 폭행, 뺨 때리신 것도 다 찍혔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야, 이것들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죠. 저는 그 남자의 깃을 놓았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증거 확보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111을 눌렀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전화가 연결됐어요.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폭행 신고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 남자가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 자식이 진짜 경찰 불렀어.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스마트폰을 피했죠. 그 남자는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댔어요. 좋아. 경찰 오면 내가 더 할 말 많아. 너 방금 내 양복 잡았잖아. 이것도 폭행이야. 그는 자신의 양복깃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양복 500만 원짜리야. 구겨졌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요. 폭력? 내가. 나는 그냥 저 노인네 교육한 거야. 일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남자는 장인어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차에 물이 튀었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 경비가 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뭐하러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다시 그 남자를 봤어요. 물이 튄 것 때문에 사람을 때렸어요. 그게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정당하든 말든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너 월급 얼마 받아? 300, 400. 나는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 내 사무소 직원만 30명이야. 그는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게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변호사도 있고 인맥도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내 변호사 명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야. 이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놈쯤은.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교사인 제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요. 장인어른의 존엄이요.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그것도 녹음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녹음 앱을 보여줬어요. 빨간색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죠. 경찰에게 전화하기 전부터
녹음을 시작했었거든요. 뭐? 녹음. 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협박죄, 강요죄, 이것도 추가됐네요. 이 자식이, 그 남자가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피했죠. 대학 시절 태권도 전국대회 입상까지 갔던 반응 속도는 여전했어요. 최 대표님, 폭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영자 씨가 소리쳤어요. 그 남자는 멈칫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던 입주민들, 주차하러 온 사람들,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최상민 아니에요. 입주민 대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네들 뭘 봐? 볼 거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려오고 있었죠. 12층 법률사무소 한지훈 변호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 변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장인어른의 빨간 뺨, 바닥에 떨어진 안경, 그리고 최상민, 최 대표, 또 경비분을 괴롭힌 겁니까? 한 변호사까지 왜 나와? 이건 나랑 저 노인네 문제야. 저도 목격자입니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다 봤어요. 폭행하시는 거. 한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혹시 이 사장님 가족분이세요? 네, 사위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아파트 12층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지훈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폭행죄 고소장 작성해 드릴게요. 무료로요. 한 변호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15년 차 변호사로서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내려오고 있었죠. 경찰이 다가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누가 신고하셨나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분이 제 장인어른을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밀었어요. 경찰이 장인어른을 봤어요. 장인어른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어르신, 맞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전히 일자리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장인어른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우야, 일자리보다 아버님 존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은 30년 철도기관사로 일하셨어요.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우셨죠. 그런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돼요. 경찰관님, 제가 증거 있어요. 김영자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섰어요. 저 사람이 2주 전부터 계속 이 사장님 괴롭혔어요. CCTV 영상 다 백업해뒀어요. CCTV 영상이요. 네, 여기 있어요.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다 찍혀 있어요. 영자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죠. 이거 언제 일입니까? 11월 8일이요. 그때 이 사장님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건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경찰관님, 저도 목격자입니다. 방금 전 저 사람이 폭행하는 걸 봤어요.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최상민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이 최상민, 상민건축 대표야. 그는 명함을 던지듯 건넸어요. 나이, 빌딩 큰 세입자, 아니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야. 관리비만 월 200만 원 내는데 이게 말이 돼. 경비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주의를 준 거야. 주의를 줬다고요. 뺨을 때린 게 주의예요. 그건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경찰관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지속된 괴롭힘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협박하는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들려주시죠.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상민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교사는 품위 유지 의무 있잖아.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 징계 해임. 경찰이 최상민을 봤어요. 협박까지 하셨네요. 협박.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경찰관님,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 순간 최상민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내이야. 이 자식이. 그가 제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죠. 2미터 정도 밀려났어요. 이봐요. 최 대표님.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12년 교직 생활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대학 시절 4년간 태권도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어요. 최상민의 오른팔을 잡았죠. 안쪽으로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태권도 기본 기술, 팔 꺾기였죠. 쿵. 최상민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죠. 저는 그의 오른팔을 비틀어 바닥에 고정시켰어요. 관절기였죠. 으악, 아파. 내 팔 부러져.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힘을 조절했어요. 부러지지는 않을 정도로요. 당신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선생님, 놔주세요. 경찰이 다가왔어요. 저는 천천히 팔을 놓았죠. 최상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팔을 움켜쥐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최상민은 계속 소리쳤어요. 폭행이야. 이 자식이 나를 때렸어. 경찰 뭐해?
저 자식 잡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죠. 당연하죠. 먼저 밀친 건 저 사람인데. 맞아요. 제가 다 봤어요. 한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요. 정당방위요. 네.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선생님을 밀쳤어요.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죠. 선생님은 그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제압한 겁니다. 최상민은 바닥에서 일어나 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다쳤어. 팔이 너무 아파. 골절이나 탈구가 아니면 경미한 상해요. 게다가 선생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방어한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때 영자 씨와 경찰이 돌아왔어요. 경찰관님, CCTV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최상민을 봤어요. 최상민 씨, CCTV에 당신이 먼저 김민우 씨를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저 자식이 내 명함을 밟았다고 폭행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성호 씨, 아니 이 사장님을 폭행한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발로 민 것까지요. 그건 교육이었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어요. 최상민 씨, 폭행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겠습니다. 지구대로 동행해 주시죠. 뭐, 나를 조사. 내가 피해자라고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가해자입니다. 최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말이 돼. 나 입주민 대표야. 이 아파트 큰손이라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경찰의 말이 주차장에 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폭력은 범죄다. 경찰관님, 저는 피해자 이성호 씨와 김민우 씨 변호를 맡겠습니다. 변호사시군요. 네. 이 아파트 12층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지훈입니다. 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폭행죄 고소장과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강요죄 고소장도 작성하겠습니다. 강요죄, 무슨 소리야?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장님을 괴롭힌 게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최상민이 김영자 씨를 노려봤어요. 내가 다 고자질한 거지. 고자질이 아니라 증거 제출이에요. 이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자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도 20년 동안 경비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매일 트집 잡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증인 진술도 확보됐네요. 경찰이 노트에 기록했어요. 최상민 씨, 동행하시죠. 잠깐, 내 변호사 먼저 불러야 해. 지구대 가서 통화하세요. 경찰이 최상민의 팔을 잡았어요. 최상민은 저를 노려봤죠. 너 잘 걸렸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가. 내 변호사가 협박. 그만하세요. 그것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최상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이 그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잘하셨어요.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돌아갔어요. 장인어른은 기둥에 기대서 울고 계셨죠. 민우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한테 폐만 끼쳤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폐가 아니에요. 저는 장인어른의 어깨를 꽉 안았어요.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예요.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철도기관사로 일하시며 무사고 운행 기록을 세우셨던 분. 하지만 누구도 그분을 지켜주지 않았던 분. 오늘 저는 장인어른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상민이 경찰과 함께 사라진 후 주차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희를 둘러쌌죠.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혼나야 해요. 맞아요. 저 사람 원래 유명했어요. 입주민 대표라고 여기저기서 갑질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층 주민도 저 사람한테 당한 적 있어요. 복도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난리쳤대요. 1층 편의점 사장님도요. 물건값이 비싸다고 소리 지르고. 최상민은 이 아파트에서 이미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석 달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영자 씨가 말했어요. 이 사장님 입사하시고 2주 뒤부터였나? 최 대표가 트집 잡기 시작한 게 2주 뒤요. 아버님 입사하시고. 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주차장이 더럽다. 뭐 그런 거.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 사장님한테만 유독 그랬어요. 왜 아버님한테만요? 글쎄요. 제 생각엔 영자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약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장님,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하시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인어른이 약해 보여서 그래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는 거였죠. 저도 관리소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최 대표가 이 사장님 괴롭힌다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관리소장 박철수 씨가 급히 나왔죠. 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소장님은 장인어른께 달려왔어요.
하지만 영자 씨가 막아섰죠. 소장님,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냥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입주민 대표니까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매일 맞아도 되는 거예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소장님,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이하세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소장님은 김영자 씨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죠. 이는 법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내려왔죠. 3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차가 왔다고 하던데 그 남자가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몰려든 사람들, 바닥에 떨어진 안경, 그리고 장인어른의 빨간 뺨. 박 소장, 설명해 보세요. 그게 대표님, 최상민 씨가 경비를 폭행하셔서 뭐라고요? 최상민이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비요. 네 대표님. 경비 이성호 씨가 2주 동안 최 대표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이성호 씨요. 남자가 장인어른을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당신은 철도기관사셨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28년 전 장인어른도 그 남자를 알아보셨어요?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장인어른께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떨리고 있었죠. 이성호 씨, 정말 당신이세요. 지훈아, 오랜만이구나.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남자는 장인어른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28년 만이네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답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님, 저분을 아세요. 장인어른이 저를 봤어요. 민우야, 이 친구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전 내가 철로에서 구한 아이야.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년 전 철로 사고 장인어른이 다리를 다치게 된 그 사건, 그때 구한 5살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신을 20년 넘게 찾았어요. 은인을 찾으려고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철도 공사에도 수없이 전화했고 당시 기관사 명단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퇴직하고 연락처도 바뀌고 해서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5살이었는데 철로의 공이 굴러가서 뛰어들었죠. 남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당신이 저를 안아 밀어내고 본인은 기차에 부딪히셨어요. 그때 당신을 밀어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다 기억해요. 당신이 저를 밀어내고 다리를 다치셨어요. 남자가 장인어른의 왼쪽 다리를 봤어요. 장인어른이 약간 절뚝이는 그 다리를요. 6개월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퇴원하신 후였죠.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하는데 두 분은 28년 만에 재회하셨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은인이 본인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었고 입주민에게 폭행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성호 씨, 당신이 이 아파트 경비였어요. 네, 3달 전에 입사했습니다. 3달. 그럼 제가 채용한 거였네요. 근데 왜 몰랐을까? 남자가 박철수 소장을 돌아봤어요. 박 소장,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제게 보고하라고 했죠. 그게 경비는 제가 임의로 채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보고 안 한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만약 제게 보고했다면 제가 이성호 씨를 알아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최상민이 이성호 씨를 괴롭혔다고요. 네, 대표님. 2주 동안 계속요. 저도 몇 번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박 소장, 왜 저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게 최 대표님이 입주민 대표라고 해서 직원을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5세 젊은 남자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이성호 씨는 제 은인이에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남자의 말에 집중했죠. 28년 전 철로 사고 사건 기억하세요? 5살 아이가 철로에 떨어진 그 사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때 죽을 뻔했어요. 철로에 떨어져서. 하지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남자가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를 구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불편하시고. 그럼 저분이 영웅이시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변호사가 나섰어요. 대표님,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세요. 남자가 영상을 봤어요. 화면에는 최상민이 장인어른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나왔죠. 노인네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영상에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최상민이 장인어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죠. 짝. 남자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상민. 남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 은인을 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대표님, 최 대표님은 입주민 대표라. 입주민 대표가 뭐가 중요해요? 남자가 소리쳤어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괴롭힌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박 소장, 당장 최상민 씨 퇴거 절차 시작하세요. 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 위반 조항 있잖아요. 아파트 직원에게 폭력 행사는 즉시 퇴거 사유예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입주 계약서 특약 조항에 명시돼 있을 겁니다. 한 달 안에 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해서 최상민 씨한테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가 장인어른께로 돌아왔어요. 이성우 씨,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아파트 대표라는 거 아셨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어요. 폐라니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28년 동안 찾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근데 당신이 제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셨고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아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성우 씨, 경비 그만두세요. 네. 장인어른이 놀라셨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자리를 드릴 겁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 아파트 관리소장직이요. 박철수 소장 대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리소장, 그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직이었어요. 대표님, 관리소장직은 제가, 박 소장님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직원 괴롭힘을 방치한 책임이에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성우 씨는 30년 철도기관사 경력에 책임감 강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남자가 장인어른을 봤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제 은인이시니까요.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경비로. 이성우 씨, 제 마음 받아주세요. 28년 동안 찾던 은인이에요. 이제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주 동안 괴롭힘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셨던 장인어른,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셨던 장인어른, 그런 장인어른께 드디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관리소장 월급은 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관리동 사무실 드릴게요.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제 목숨값이에요. 남자가 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혹시 사위분이세요? 네, 김민우입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장인어른을 지키셨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성우 씨, 좋은 사위 두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28년 만에 재회, 그리고 놀라운 반전. 한 변호사가 말했죠. 대표님, CCTV 영상 경찰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당연하죠. 최상민 씨, 처벌받아야 해요. 제가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와. 지혜야, 좋은 일이 생겼어. 아주 좋은 일.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최상민이 장인어른을 괴롭힌 일, 제가 정당방위로 제압한 일, 한지훈 대표가 28년 만에 은인을 알아본 일, 장인어른이 관리소장으로 승진한 일, 모든 이야기를요. 그런 일이, 여보,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정당방위였으니까. 아버지, 그동안 혼자 그런 일을 겪으셨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일주일 후, 지혜가 퇴원했어요. 석 달 만이었죠. 여보, 나왔어.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산후 우울증을 이겨낸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인어른이 서아를 안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딸, 나왔구나. 아버지, 두 분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어요.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거였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쏜다. 관리소장, 월급 받은 기념으로. 아버님, 제가, 아니야, 민우야. 이제 아버지도 450만 원 받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민우야, 지혜야, 서아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고맙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가 지켜줬어. 특히 민우 너.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아들. 아버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1년 후, 장인어른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를 훌륭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입주민들 모두 장인어른을 존경하죠. 지혜는 병원에 복직해서 잘 일하고 있어요. 산후 우울증은 완전히 극복했고요. 서아는 이제 돌이 지나 걸어 다녀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따라다니죠.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어요. 한지훈 대표님은 장인어른을 친아버지처럼 아끼세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을 초대해 주시죠. 김영자 씨는 이제 주간경비 팀장이 되셨어요. 장인어른이 추천해 주신 거죠. 한지훈 변호사님은 지금도 가끔 저희를 찾아와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변론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최상민.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사회봉사 200시간도 추가됐죠. 아파트에서 퇴거당했고 입주민 대표직도 박탈됐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야, 지혜야, 서아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고맙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가 지켜줬어. 특히 민우 너.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아들. 아버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죠. 서아도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정의, 중요함을, 그리고 사랑의 힘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부모를 지키는 것, 약자를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연한 일을 하셨나요? 만약 하셨다면 당신은 오늘의 영웅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